지난주에는 이제 여러분들 민법 이제 특수 수업한다고 못 뵙고 2주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요약집 156쪽입니다. 자, 156쪽에 가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테마는 4개입니다. 자, 첫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하나는 경매, 마지막으로 매수 신청 대리해서 여기서 매년 시험 문제가 4문제 나와요. 자, 4문제 나오는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하고 과목이 100%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의 수준은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민법이 더 어려워요. 근데 민법은 나오는 빈도가 그 대신 아마 이 공인중개사법보다 조금 더 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또 원장님이 수업을 많이 하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 누구를 흉보는 거라고? 원장님이 흉보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주택을 임대차 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면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뭐를 보호하는 거야? 뭐를 보호해? 임차권을 보호해? 우리 쌤이 나를 웃겨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다, 그죠? 자, 뭐를 보호해요? 보증금, 맞아요. 보증금. 그럼 보증금만 보호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 권리가 뭐냐고. 이거 금방 얘기했잖아요. 보증금이라 그랬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그게 돈이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지. 이 기간과 이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보호해 주고 돈을 보호해 주는 제도예요. 그런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가면 재정 목적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재정 목적 읽어볼 필요가 없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이 두 번째 가보면 성격에 가보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민법에 뭐라고? 특별법. 이 계약보다도 요걸 먼저 우선한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래서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 밑에 가보면 강행규정이라고 돼 있고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는 뭐예요?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되면 우리가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항상 나누어야 돼. 뭐를 나눠야 되느냐면 임차인의 입장과 임대인의 입장을 항상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적용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어떤 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적용되는 거에 가보면 양갈로 1번에 주거용 건물로 전부를 임대차해도 괜찮고 일부를 임대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부라고 한 건 뭐냐면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주택 2층짜리를 전부 빌려 써도 된다는 거예요. 나무 집에 우리가 거기에 전세금 주든지 어쨌든 뭐를 주든지 이게 기간을 정해서 보증금을 정해서 쓰면 돼요. 근데 일부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가 아니고 뭐만 빌려주냐면 방 한 칸만 빌려도 된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에 판단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판단 기준은 공부상에만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기만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쉽게 말하면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으로 쓴다라고 하기만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공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사 갈 때 하나 전세집구에서 뭐 양동으로 이사 간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전세권을 설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올 보증금으로 가는 걸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미등기 전세라는 뜻이고 3번 자연인에게 적용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이 되면 외국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에 가보면 법인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자연인데 예외적으로 누구가 되면 법인이 되는 거예요. 법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 3가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받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뭐라고 나오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된다라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법인이 예외 3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안 되는 거는 뭐냐면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까 위의 표현과 약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에는 뭐냐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대차 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원래 건물 자체가 비주거용인데 일부를 주거용으로 쓸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방에 내시를 그러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다방이 뭔지도 몰라요. 그죠? 커피숍밖에 모르니까 그냥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양갈로 이번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박이나 콘도나 펜션도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일시적으로 쓰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니까 아까 위에서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은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인이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갈게요. 자, 우측에 가보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세 가지를 들으면 요 단어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게 대항력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요 최우선 변제권은 법에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요거는 강학상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있는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해 주는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최우선 변제권. 요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2층짜리 단독주택이라고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임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야들 둘이가 계약을 맺을 거란 말이에요. 통상 우리가 계약 기간 하면 통상적으로 몇 년을 하냐면 2년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증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만 따지지 월차임은 따지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차임과 뭐를 따지냐면 보증금을 따져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만 따지지 월차임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라는. 그래서 이게 보증금 2억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들 둘이가 요렇게 야가 요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2년 동안 무사히 잘 살고 2년이 딱 되는 날 여기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 2억 돌려주면 여기 있는 요 임차인은 돈 2억 받아갖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돼요. 근데 세상 만사가 요렇게 원만하게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있는 요 임대인이 이걸 갖다가 K씨한테 이 집을 양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C한테 이 집을 갖다가 증여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집이 뭐로 넘어갈 수 있냐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 친구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 K씨가 양도가 되든 K씨한테 양도가 되든 MC한테 증여가 되었든 누군가가 경락을 받아갔든 요 사람에게 대해서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매는 이것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말소 기준 권리를 갖고 따져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집이 매매가 되거나 또는 증여가 되거나 또는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걸 뭐라 그래요? 대항력이라. 그럼 이 대항력을 갖추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하면 주택을 인도를 해야 돼. 자, 주택의 인도는 쉬운 말로 뭐 하는 거? 이사 가는 거. 이사를 들어가는 거. 그냥 이사만 들어가면 돼요. 뭐 포장 이사를 들어가든 미약가를 싣고 가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갖춰야 돼요? 주민등록. 자, 주민등록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면 이게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를 하면 언제 대항력이 발생하냐면 그 다음 날 언제 0시. 자, 여기는 요 0시라고 하는 요 단어는 언제만 살아있냐면 요 대항력을 따질 때만 0시가 따라다녀요. 다른 데는 0시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대항력에만 0시가 따라다녀요. 이따가 가보면 요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요 대항력에서만 요 그 다음날 0시란 단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인들은 그냥 이사가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긴 요 주민등록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아야 돼요? 정확해. 그래서 공부상의 내용과 100%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가보면 주택법에 가보면, 건축법에 가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렇죠?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이 뭐가 단독주택이에요? 갑자기 물으니까 또 뭔다, 그죠? 단독, 다중, 다가구,
또 하나 원래는 더 있죠. 그죠? 공간. 근데 우리가 공간은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이 공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독, 다중, 다가구예요. 자, 요거는 뭐만 정확하면 되냐면 집안까지만 정확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뭐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 뒤에 또 하나가 더 있지만 우리랑 관련이 없다. 그죠? 기숙사. 그죠? 그래서 이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야는 주민등록으로 집은 플러스 뭐까지 정해야 돼요?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된다. 그러면 요걸 갖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시험 지문에 다 나올 것 같으면 절대로 틀리지 않죠. 틀리면 천재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렇게 내지 않고 여기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라는 글자만 하나만 딱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갑자기 머릿속에 이게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입신고라 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면 대항력은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뭐 되거나 양도되거나 또는 경매로 경락되어도 계약기간 중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뭐라 한다고? 대항력이요. 자, 그래서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언제 돼요? 그 다음 날 0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택의 인도는 이사 들어가면 끝이니까 이게 따로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유효한 전입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공시, 즉 누군가가 제3자가 이 집에 임차인이 있다는 걸 알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갈로 1번에 가보면 점유 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어떻게 해요? 포함된다. 그러니까 가족이 4명 있는데 4명이 다 전입신고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만 되어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반대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명이 같이 살다가 2명이 주민등록이 빠져도 대항요건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되지 않는다,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양갈로 2번에 단독, 다중, 다가구는 뭐만 적으면 돼요? 집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집은과 뭐예요? 동호수. 자, 그러면 양갈로 3번에 가보면 전입신고가 공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대항력을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여기에 가보면 제109동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몇 동이라고? 108동. 글자 하나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유효한 전입신고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올 보증금을 그냥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3회 6번지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공부해 보니까 앞에 뭔 자가 붙어요? 산자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유효한 전입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무원의 착오예요. 공무원의 착오로서 또는 제3자에 의한 임의 이전의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종전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될 때의 대항력. 그래서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이 과거에 있는 소유자가 집을 팔고 그 집의 임차인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우리 중개 보수 계산할 때 동일한 중개의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 집주인이 집을 팔고 거기서 뭐를 하느냐면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옛날부터 그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주택이 인도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해 있는 상태지만 임차인이 되면 과거의 대항력을 과거 시점부터 대항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걸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언제 되느냐라고 나와 있다. 그죠? 언제 된다고요?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한 다음 날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그래야만 이제 집 주인이 새로 집을 산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된 것은 요 뜻이란 말이에요. 다가구는 집원까지만 있으면 되고 다세대는 집원 플러스 동호수까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요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라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항력은 취득 시에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행사 때까지 지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행사가 언제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이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면 경매 시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경매에서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대항력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동거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해도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그럼 5번에 가보니까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기고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가족 일부가 남아있으니까 대항력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주민등록은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민법에서 따지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신청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수리가 안 된 상태야.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시점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뭘 해요? 승계를 해요. 자, 5번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대항력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방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만 인정이 되느냐 하면 요거는 경매할 땐 요게 인정이 안 돼요. 경매할 때는 여기 인정이 안 돼. 언제만 인정이 되는 거냐면 이게 양도할 때와 증여를 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경매가 되었을 때는 뭐를 갖고 따지느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갖고 따져요. 뭐 얘만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2020년 1월 15일 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0시에 뭐가 발생해요? 대항력. 자, 그런데 2020년 1월 30날 그 집에 뭐가 설정이 되면 건저당이 설정이 돼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그냥 잘 봐요. 자, 3번째 가니까 2020년 1월 15일 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죠. 그러면 1번과 3번이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으로 따지면 뭐가 되느냐면 대항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춰서 이런 상태에서 이 집이 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증여를 했을 때는 이 두 사람 다 뭐가 있느냐면 대항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4번과 5번은 필요 없고, 자, 5번. 자, 5번, 그 박스의 밑에 5번에 가보니까 누군가가 이 집에 대해서 뭐를 신청하냐면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따가 배울 거예요. 저당, 건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중에 가장 앞선 애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빠른 게 어디 있는가 보면 돼요. 저당, 건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 중에 가장 앞선 애가 어디에 있어요? 어느 날짜에 있어요? 2020년 1월 30일이죠. 경매가 되면 야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야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야보다 앞선 애는 인수가 되고 야보다 뒤에 늦은 애는 뭐가 되면 소전. 그러면 이게 야보다 늦은 날짜에 있는 위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2020년 2월 15일 날 임차인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갖췄다고 하지만 야는 이 기간 동안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와 경락인에게 이 집의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느냐 하면 없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의 경우에는 이게 매매가 되거나 증여가 되었을 때는 요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경매가 넘어가는 순간에는 다른 걸 따지지 않고 뭘로 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말소 기준 권리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 개념만 여기서 잡아주면 돼요. 그냥 우리가 대항력 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내가 그 기간 동안 그 집에 무조건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경매가 되었을 때는 이걸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뭐를 갖고 따지면 말소 기준 권리를 갖고 따진다는 개념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 개념을 하나 잡아야 돼요. 자, 대항력을 이제 알았고 여기 있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요 앞에 계신 아주 수업을 열심히 듣는 분한테 요 세 분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한글로. 자, 우선 변제권이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 우선으로 변제하는 게 우선 변제권 맞아요. 우선으로 변제하는 게 우선 변제권 맞다니까?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걸 똑같이 하면 되잖아. 우선 변제권은 우선에서 변제받는 거야. 최우선 변제권은 최우선에서 변제받는 거야. 자, 조건이 앞에가 딱 하나가 붙는 거예요. 언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를 언제 써먹어요? 경매나 공매 시에만 써먹어요. 다른 데는 써먹지 않아요. 이거 경매나 공매 시에요. 요때만 요 단어가 써먹혀요. 자, 여기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면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따라 적을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이게 우선 변제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뭐 돈 빌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또는 이 집을 임대차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통상 이 집주인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돈을 빌려요? 집주인 누구한테 돈 빌려요? 은행이죠. 그렇죠? 1순위에 건저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A가 있어요. 여기 있는 스몰 a예요. 임차인 A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뭐가 발생해요?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은행에 또 빌려서 건저당을 또 했어. 그 다음에 임차인 스몰 b가 있어요. 야도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어느 순서에서 돈을 받느냐 이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위에 있는 대항력은 그대로 내려와야 돼. 여기는 대항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항력 플러스 뭐를 받아야 되냐면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돼요. 자, 확정일자는 뭔지 알죠? 네. 계약서에 도장받는 거예요.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근데 요 확정일자는 어떤 거냐면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확정일자에 혈액은 언제 발생하느냐면 당일날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야도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우리가 무조건 사회에서 확정일자는 만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만능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3억에 넘어갔어요. 근데 은행에 돈을 얼마를 빌리냐면 1억 5천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돈을 제일 먼저 누구가 받아가느냐면 건저당 은행이 받아가요. 그러면 돈이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1억 5천 남아있죠. 그럼 여기 요 임차인이 위에 보증금이 얼마냐면 2억이에요. 그럼 야는 돈 남은 돈이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1억 5천. 그럼 얼마 받아가요? 1억 5천. 그럼 5천은 날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실 분들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B라는 사람이 와서 이 집에 2억에 올 보증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준다? 해줘야 돼. 5천만 원 날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 야는 돈 받을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죠. 그건 뭐냐면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보다 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이게 뭐냐면 우선 변제권. 나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요 줄이 딱 지금 한 줄로 앉아 있단 말이야. 한 줄로 앉아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돈 받고 내 순서에서 내가 돈을 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 우선 변제권이에요. 이게 우선 변제. 그러면 지금 요 순서로 보면 야가 힘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얘를 딱 바꾸면 여기에 임차인, 여기에 MC가 있어. 야는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야.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사람보다 돈 먼저 받아, 나중에 받아? 먼저 받아. 그럼 야는 내 돈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냥 안전해요? 확실히 안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야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그냥 완빵이에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요 새색시야. 새색시. 그래서 신혼부부야. 그러면 이제 장인 장모가 확정일자만 받아도 불안하니까 또 뭐를 설정하라고? 전세권을 설정.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가 안전하려면 야의 금액에다가 이게 있는 집 경매를 넘어갈 것을 감안을 해서 그 뺀 금액에 야가 만약에 1억에 들어갔으면 야 돈은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개업 현장에서 써먹히는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우선 변제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은 충분하게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말로 한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비교를 할게요. 이 최우선 변제권은 뭐로 시작하느냐면 무조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임차인 스몰 B는 돈 한 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야가 만약에 소액 보증금의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야는 이 금액의 전부가 아니고 요 금액 중에 일부를 제일 먼저 여기에 가서 받아가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최우선 변제권. 이 최우선 변제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소액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전국이 이게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요? 소액 보증금 전국이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 공부 다 해놓고 또 모른 척 한다네. 전국이 몇 개 권역이냐면 4개 권역. 자,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어떻게 해요? 기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최우선 변제권에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무조건 야가 뭐 해야 되냐면 소액 보증금이에요. 소액 보증금이 아니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어요. 자, 이 소액 보증금 플러스 야는 뭐는 갖춰야 되냐면 대항력은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 차이가 있냐면 우선 변제권에서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요소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된다는 거.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요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런 걸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약집으로 가볼게요. 자, 5번. 우선 변제권이에요. 대항요건과 무조건 대항요건은 갖춰야 돼.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대항요건은 여기에 있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에서 대항력은 무조건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 돼요. 자,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언제? 경매나 공매 시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환가대금은 뭐냐면 이 집이 경매에 얼마에 넘어갔냐, 경매에 얼마에 넘어갔냐.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 후순위 권리자 그 받고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 우선 변제권. 근데 그게 화살표를 하고 뭐라고 적어놨어요? 선순위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순위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사람 돈 받고 내 순서에서 내가 돈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리예요. 자, 그 밑에 가서 방갈로 2번 우선 변제권이 되려면 뭐를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거기다가 뭘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그런데 보증금액을 불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이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따지지 않는다는. 근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으로서 보증금에다가 갈로 열고 월차인 곱하기 100을 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여기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증금액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든지 크든지 관계가 없어요. 자, 양갈로 2번 배당 요구 종기까지 뭐냐면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 배당 요구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었어요. 대항 요구는 아까 언제까지 갖춰야 된다고? 배당 요구 종기리.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우선 변제권자나 최우선 변제권자도 돈을 받으려고 하면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양갈로 4번은 넘어가고 방갈로 3번은 내려와서 확정일자로 왔어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 이 공증인 사무소는 어디를 얘기하면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변호사 사무실 중에 공증 업무를 보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센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갈로 4번에 가보면 방갈로 4번으로 내려와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임차인의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여기에 돈을 받으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준다? 비워줘야 된다. 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보증금을 받는다. 실제로 집을 비워주고 안 비워주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집을 비워주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집 비워주겠다라는 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5번. 자, 요 5번에 요 박스가 여러분들이 이거 빈칸 채우고 나면 이때 쉬는 시간에 옆작지하고 막 싸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잘 봐야 돼. 요거를 이해 못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우선 변제권이 시험 지문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누구가 빠르냐.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근저당권자가 빠르냐, 여기는 임차인이 빠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써먹히는 거예요. 자, 박스를 잘 봐야 돼요. 자, 박스를 잘 보면 양갈로 1번에 어떤 사람이 몇 년도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9월 10일 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란 말이에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그 다음 날 0시. 잘 적어, 잘 적어. 볼펜으로 적지 말고 내가 볼 때 틀릴 가능성 엄청나게 많아. 진짜예요, 진짜. 한번 볼 거예요. 자, 대항력 찾았죠? 대항력. 대항력이 뭐라고 적어야 돼요? 9월 11일 오전 0시죠. 이해됐죠? 네. 자, 그런데 야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어요? 9월 5일 날 받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칸에 가면 임차인이 뭐가 냐면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해요? 9월 5일. 9월 11일.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절 봐요, 절 봐요. 9월 11일. 절 봐요. 옆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근본이 뭐냐면 우선 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에다 확정일자를 다 갖추어야지. 아니야. 자, 이게 제가 좀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싶은데 시간 절약이 전혀 안 돼. 자, 어쩔 수 없이 제가 칠판에 적을게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언제 했다고 했느냐면 9월 10일 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면 9월 5일 날 받았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대항력이에요. 자, 대항력은 여러분들 이걸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그 다음 날 0시죠. 그럼 여기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9월 10일 날 했으니까 대항력을 언제 발생하면 9월 11일 오전 0시.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여기 있는 우선 변제권은 여기에 있는 대항력에다가 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 더해졌죠? 네. 그러면 더해진다는 얘기는 두 개 중에 하나의 빠른 날짜가 되는 거예요? 늦은 날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늦은 날짜가 언제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 우선 변제권이 이제 9월 11일. 여기는 대항력에서 0시가 있었기 때문에 0시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대항력에 있는 0시만 따라다녀요? 다른 건 안 따라다녀요? 자, 그래서 야가 9월 11일 오전 0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가서 보니까 저당권이 저당권을 언제 설정했어요? 9월 10일. 자, 그러면 9월 10일이 빨라요? 9월 11일이 빨라요? 9월 10일이 빠르죠. 그러면 이해돼요? 네. 저당권자가 우선한다고요. 그러면 순서가 어떤 순서가 되느냐면 저당권자 다음에 임차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쉽겠어.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 박스 밑에 양갈로 1번으로 갑니다. 박스 밑에 양갈로 1번. 박스 밑에 양갈로 1번. 자, 이게 한글이죠, 그죠? 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요? 먼저 부여받고
그럼 여기 봐.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어? 9월 5일.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언제요? 나중에 갖추었다면 대항요건을 갖춘 이 길에 뭐가 발생해요? 우선 변제권. 요 얘가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 문제를 풀 때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고 하면 일정한 날짜를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날짜 아무 날짜를 넣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하고도 오늘이 며칠이야? 12일이네. 그럼 여기 5월 12일을 넣으면 된다고. 자, 5월 12일을 넣고 대항요건을 나중에 갖추었으니까 대항요건을 5월 20일을 넣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항요건을 5월 20일에 갖추었으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면 5월 21일 오전 0시라면. 그럼 두 개가 합쳐져야 되니까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해요? 5월 21일 오전 0시.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 날짜를 대입시킬 수 있어야 돼. 자, 1번 문제 오케이? 네. 잘 모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물어봐야 돼. 제발 싸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을 갑니다. 자, 두 번째 칸에 가보면 어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언제 했냐면 9월 1일 날. 자, 그러면 야에 이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9월 1일 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9월 2일 오전 0시. 문제 없죠? 네. 자, 그런데 야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어요? 9월 10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해요? 9월 10일. 10일. 자, 9월 10일이야? 11일이야? 10일. 요거는 확정일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보면 확정일자는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당일날 발생해요. 그럼 요 두 개가 합쳐져야 되잖아. 그렇죠?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요 두 개가 합쳐져야 되니까 영신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돼요? 9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가 은행에서 돈을 언제 빌리냐면 9월 11일 날 빌려요. 그럼 누구가 빨라요? 임차인이 빠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일단 요 사례에서는 해피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앞서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글로 나타내면 양갈로 2번에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요 한글에서 대항요건이 먼저 빠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확정일자가 늦잖아. 그러면 요 두 개가 합쳐지는 날로 봤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른 권리자와 어떻게 해요? 우선 변제 순위를 다투는. 지금까지는 잘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를 볼게요. 세 번째 사례를 보면 8월 20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어요. 자, 8월 20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서 그럼 야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8월 21일 오전 0시.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냐면 9월 1일 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야들 둘이가 합쳐지는 날이 된단 말이에요. 합쳐지는 날이 언제야? 9월 1일이에요. 1일. 자,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언제 빌렸냐면 9월 1일 날 빌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빨라? 누가 빨라?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자, 이게 뭐가냐면 이게 동순이. 근데 지금 마음속으로는 할 말이 많은데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죠? 이 동순이에요. 동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침 9시 이딴 말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한글로 표현하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며칠 후 뭘 받았어요? 확정일자.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는 날이 언제가 되면 확정일자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저당권 설정 등길이 같은 경우에 임차인은 배당에서 저당권자 뭐냐면 동순이. 자, 이 동순이를 이름하여 뭐냐면 이게 안분배당. 같은 비율로 나누어 준다라는 거. 자, 이게 시험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요 사례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본 게 뭔 얘기를 했다고? 우선 변제권. 자, 우선 변제권이 뭐가 우선 변제권이에요? 경매 구매 시에
그러니까 잘 이걸 말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줄을 생각하라고. 한 줄을 줄을 이렇게 딱 생각해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줄로 서 있잖아. 열로 줄로 서 있는데 경매나 공매 시에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보다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 우선 변제권. 따라서 선순위 권리는 저해한다, 저해하지 못한다? 저해하지 못한다.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 돈 받아가고 내 순서에서 내가 돈 받아가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는 실로 막강한 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가서 이거 분석 못하고 중개업 한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보면 6번. 소액 보증금 중 얼마냐면 일정액의 보호예요. 옆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최우선 변제권. 자, 의에 가보니까 소액 임차인은 주어가 누구예요? 소액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의 배당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최우선 변제권.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줄로 이렇게 쫙 서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아주 점잖은 우리 쌤이 계셔.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또 여자 보고 점잖다고 뭐라 하지 말고 아주 잘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 저 제일 뒤에 계신 임차인 쌤은 이 순서대로 돈을 받으면 돈이 한 푼이라도 자기에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또 상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 밑에 있는 이 소액 임차인은 돈 있는 사람일까 없을까?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경매로 날아가는 순간에 요즘 요 분은 작은 돈이지만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자면 신정지하도에 라면 박스 깔고 자야 돼. 그럼 불쌍하잖아.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하도에 가서 라면 박스는 깔고 자지 말라고 보증금 전부가 아니고 소액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붕 날아서 몇 등이 주면 1등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방 한 칸마다 돈 금액은 항상 빼고 돈을 빌려줘요. 이 사람에게 항상 언제든지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걸 다 감안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방이 많으면 집값도 높겠지만 이 소액 보증금 방 하나하나에 소액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소액 보증금이어야 돼. 소액 보증금이 아니면 무조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무엇은 갖춰야 되냐면 대항력은 갖춰야 돼. 확정일자는 반드시 갖춰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야는 두 가지 권리를 갖추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순서에서 받는 뭐도 받느냐면 우선 변제권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의 행사 요건에 가보면 소액 보증금에다 뭘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확정일자는 요소가 아니다.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돼요. 있어도 아무 관계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자, 경매가 시작된다는 것 전에 대항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 유지를 해야 돼. 앞에 봤던 거예요. 이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항상 갖춰야 돼.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뭘 하냐면 배당을 요구해. 자,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다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내가 돈 받을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니까 방갈로서 한 번에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 소액 보증금은 지금 우리 책에서는 지금 2016년도부터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2, 3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 되옵니다. 이건 절대로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어디야? 서울이에요. 서울 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서울 거. 자, 서울의 소액 보증금이 얼마냐면 얼마예요? 1억 1천이에요. 서울에 1억 1천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억 1천일 때 전부가 아니고 소액 보증금 중 얼마예요? 일정액이에요. 자, 일정액 금액이 얼마예요? 3,700만 원 까지예요. 까지란 얘기는 항상 3,700만 원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수의 소액 임차인이 있었을 때 3,700만 원을 다 못 받아갈 수도 있어요. 상한선이 뭐예요? 3,700.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소액 보증금이라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어디도 나오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뒤로 넘겨서 책을 한 5장을 넘겨봐요. 5장. 166쪽이 나와요. 166쪽. 자, 166쪽에 가면 박스가 나와요. 그죠? 자, 요거는 어디냐면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보증금은 환산 보증금이에요. 환산 보증금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보수 계산할 때, 그쵸? 보증금 플러스 관리 열고 월차임 곱하기 100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서울특별시가 지금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똑같아요. 서울이 얼마예요? 6,500. 6,500일 때 2,200. 밑줄 끄면 안 돼. 이거 외우면 안 돼. 이거 못 외워요. 절대로 외울 수 없어요. 이거 외우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외우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그냥 쓸데없는 공부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딱 한 개만 넣어놓습니다. 뭐만 넣어놓느냐면 주임법과 상임법 중에서 금액이 어디가 더 높았어요? 주임법. 주임법이 높아요. 주임법이 높은데 주임법 중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라고? 서울이에요. 자, 서울이 얼마라고? 1억 1,000일 때 3,700만. 심심하면 우리가 어디 살아? 울산. 울산 뒤에 뭐가 붙어? 광역시. 광역시의 소액 보증금이 얼마야? 6,000이에요. 6,000. 아, 심심하면 알아 그랬어. 심심하면 이거 얼마까지요? 2,000만 원까지. 이것만 기억해요. 나머지는 절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가 나와도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몇 가지면 8가지. 이거 8개 외울 바에 다른 거 외우겠다. 그쵸? 그래서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울 수 없어요. 단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있다가 이 문제를 이따가 풀 텐데 어떤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나 1억 1,000만 원이 넘는 얘기가 나오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알고 시험을 치러 가야 돼요. 그 나머지는 알 수 없어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업할 때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 모르면 보면 되지. 모르면 보고 설명을 하면 돼요. 그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걸 외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주임법과 상임법 중에서 소액 보증금은 어디가 높아요? 주임법이 높아요. 주임법이 높아요. 절대로 상임법이 높지 않아요. 주임법 중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요. 얼마요? 1억 1,000일 때 3,700원.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전국에 있는 사람이 울산이 어디에 붙은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거짓말 아니죠. 그렇죠. 저는 광주에 이제까지 딱 2번밖에 안 가봤어요. 광주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는 사람 중에서 울산 2번밖에 안 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3,700만 원까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원래 페이지대로 다시 돌아가요. 원래 페이지대로 다시 돌아가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159쪽에 와 있어요. 자, 여기에 3,700만 원까지란 얘기가 뭐 때문에 나오냐면 여기에 다수의 소액 임차인이 있었을 때 이 건물 가액을 얼마를 갖고 나누었으면 2분의 1을 갖고 나왔어요. 이 집이 경매에 얼마에 넘어가냐면 3억에 넘어갔다. 3억에 넘어가면 얼마를 갖고 소액 보증금을 나눠주냐면 1억 5천을 갖고 다수의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럼 6명이 있으면 안 돌아가잖아, 이만큼. 그렇죠? 1억 5천을 갖고 그 해당되는 숫자만큼 나누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주택가액이 얼마를 갖고 2분의 1이에요. 자, 그 박스 밑으로 내려왔어요. 박스 밑에 양갈로 2번을 먼저 봤어요. 다수의 소액 임차인 간의 배당은 주택가액이 얼마로 해요? 2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1번에 올라갔어요. 양갈로 1번. 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시간에 딱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글을 읽고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소액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과는 관계가 없고 최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번 시간에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딱 3달만 지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만큼 이게 헷갈리는 단어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는 서울에 있는 요게 이제 지금 주택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자재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이게 금액이 10억짜리야. 상당히 뭐 제법 나가는 어쨌든 건물이야. 그래서 여기에 건저당이 언제 설정되어 있냐면 2000년
1월 5일 날 1,000만 원이 설정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한 명이 있고 건조당이 2010년 5월 4일 날 1억이 있어. 임차인 B가 있어. 그 다음에 C가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자제분이야. 요 집에 지금 얼마에 들어가냐면 서울이 1억 1,000만 원이야. 그래서 얼마에 들어가냐면 1억에 여기에 오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상황은 이해됐죠? 네. 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여기에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안 돼? 한글 못 알아들어서 한글 일단 한글만 갖고 얘기를 해봐.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어요? 안 돼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잘 모른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글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 못했다고 절대로 탓할 생각은 없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해야 돼. 다시 한글을 읽어볼게요. 소액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과는 뭐라고? 관계가 없고, 오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최선순위 담보물건. 자, 여기 최선순위 담보물건이 언제 있어요? 2000년 1월 5일 날 얼마 있다고? 1,000만 원. 요 날짜를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이 날짜에 서울의 소액 보증금이 얼마냐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액 보증금을 159쪽에 가보니까 2016년도에 얼마냐면 1억이에요. 그럼 2000년도에 1억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훨씬 낮아요. 볼 거 없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고 안 되고는 계약 체결하는 날짜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이게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려고 하면 뭐만 되면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느냐면 아무것도 없으면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위에 있으면 있는 날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를 할 수도 있어요. 묻습니다, 사람들이. 오, 소장님, 내 보증금이 안전해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위에 뭐가 있으면 다른 건 모르겠고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집에서는 1순위에 무조건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건조당이다. 이 날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시험용은 아니에요. 시험에서 이거 물으면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근데 이거는 나중에 실무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주택가액 얼마를 갖고 나누었어요? 2분의 1. 자, 그 밑에 가보면 양갈로 3번 확정일자까지 갖춘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으로 뭐도 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 이건 무슨 말인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잔머리를 굴려요. 잔머리를 어떻게 굴렸냐면 2인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가정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에, 이게 뭐냐면 여기 방이 3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이 아들이 머리를 써갖고 얼마씩 하냐면 5천만 원 방마다 3개를 하고, 잠은 같이 잔다 따로 잔다? 같이 잔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소액 보증금으로 본다 안 본다?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무슨 내용을 봤느냐 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넘기면 지금부터는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가도 되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주택 임대차 기간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 기간은 방갈로 1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봐요. 자, 그런데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예함을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어떻게 해요?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 8번째,
계약갱신 또는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그 일부분의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하고 똑같아요. 보증금 2억.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2년. 여긴 요 임대인이 있어요. 여기 요 임차인이 있어요. 야들 둘이가 2년의 계약을 했어요. 2년의 계약을 했는데 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여기에 있는 요 계약 기간가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면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사 가실래요? 여기 살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기는 임차인은 앞에는 제약사항이 없어요. 요 임대차가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저는 이사를 가겠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두 사람 다 아무도 안 했을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요. 자, 뭐라고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근데 그 기간은 몇 년이 되냐면 이거는 2년이 돼요. 자, 그런데 요 계약이 끝나고 나는 순간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 순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무조건 몇 년을 살려주려면 2년을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나 이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 이사 가겠다고 얘기를 한 후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항상 임대인과 임차인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몇 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2기의 차임을 연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현저한 의무 위반을 했을 때는 이런 거를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 요게 나온다는 거지. 요런 게. 그쵸? 요거 빈칸을 해서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면 요건. 임대인이 기간 만료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임차인은 앞에는 없고 끝나기 몇 개월? 1개월. 자, 그런데 요거 먼저 나왔네요. 임차인이 몇 개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2기. 자, 그 다음에 현저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요런 거를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요런 거를 지켜진 상태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거나 현저한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효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봐요? 2년. 자, 3번. 누구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과거의 시험 문제 이걸 거꾸로 내는 거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반대로 시험 문제에서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기출 문제집을 보면 요게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에요. 자, 증은 임차인한테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니까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감액은 임차인이 불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해요.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릴 때 얼마밖에 못 올리냐면 20분의 1밖에 못 올려요. 자, 20분의 1이 몇 프로예요? 5%예요. 그리고 한 번 올리고 나서 1년 이내는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재계약을 할 때는 이 5%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 합의가 있었을 때는 이 5%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내용을 봅니다. 자, 방갈로 1번.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당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어떻게 해요?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의 청구는 어떻게 해요? 20분의 1 또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는 다시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액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단 기간 만료 또는 협의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10번째 갈게요. 10번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2억짜리가 있었는데 2억짜리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냥 1억으로 이번엔 줄일게요. 자, 지금 이제 임차인이 올 보증금으로 1억으로 요 집에 임차를 해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임대인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봐야 별로 돈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뭘로 바꾸느냐면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월세로 바꾸는데 전부 월세로 바꾸면 싫어하니까 이걸 갖다가 7,600만 원은 보증금으로 남겨놓고 2,400만 원을 반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 2,400만 원을 뭘로 바뀌었다고? 달세로 바뀌었다. 그럼 이걸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요 얘는 요약집에 있는 얘예요. 자,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일할은 뭔지 알죠? 10%. 그렇죠? 일할 또는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예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 이제 1.5%예요. 근데 지금은 0.75%밖에 안 돼요. 0.7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가 0.75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약식으로 1.5%라고 한 얘기는 여기 1.5에다가 3.5를 더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5%. 그래서 하는 거야. 실제로는 이게 0.75예요. 0.75. 현재는. 자, 그래서 이게 5%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할을 받아요? 5%를 받아야 돼요? 5%. 그럼 여기에다가 2,400만이라 5%를 곱하는 거예요. 2,400 곱하기 5를 하면 5, 4, 20, 2, 5, 12, 12가 나오죠. 그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0만. 나누기 12다니까 매달 얼마 받을 수 있다고? 10만. 이런 얘기. 이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 보증금을 이게 낮추고 달세로 받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이런 것도 대충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0.75인데 0.75라고 시험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수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계산 문제는 당분간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대신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는 1.5% 가정한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이거 1%를 해도 문제가 심각해요. 1%를 해도 뭐가요? 3.5원. 4.5가 나오면 이 4.5를 딱 계산해서 다행히 소수점이 딱 맞아 떨어지면 괜찮겠지만 출제위원이 그만큼 심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계산 다 해봐야 돼.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리가 있다는 것만 알아줘야 돼. 그래서 이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면 여기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연일할 또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